임미현의 아침 뉴스. 북미 실무협상팀이 하노이에 속속 도착하면서 2차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에 이어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비슷한 사고로 숨졌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광복군의 피와 땀을 조병하는 특집기회 광복군의 함성을 연속 보도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서해 5도 인근 어장이 확대되고 야간 조업도 허용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하면서 오늘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에 관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해서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를 위해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어젯밤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실무를 담당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도 오늘 새벽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오늘부터 이른바 하노이 선언을 위한 구체적 의제 협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인 북한 박철 아태평화회의 부위원장과 알렉스 윙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미 닷새 전 하노이에 도착해 의제 분야 실무 협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센토사 회담 때처럼 회담 시작 직전까지 제재 해제와 상응 조치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가까워오면서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 장소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부장은 5일째 하노이 시내 호텔을 돌며 장소 물색에 나섰고 이미 미국 측과의 회담 장소를 두고 본격 협의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숙소로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꼽히고 있고 북한 김 위원장의 숙소로는 메트로폴 호텔과 멜리아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의 교통수단에 대해 비행기와 특별열차가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편도 한 번은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3일 전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전격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열차 방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표출하면서도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1차 때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꺼린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북한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를 풀고 싶지만 그러려면 상대 쪽이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언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2차 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정상급 회담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적이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단번에 비핵화가 이뤄지긴 어렵고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당진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외주업체 50대 노동자가 비슷한 사고로 숨졌습니다. 대전 CBS 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살 이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 고무 교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는 공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작업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 벨트에 이 씨가 끼어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위험한 현장 업무를 상당 부분 외주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노동안전 부장입니다. 업체는 그러니까 1년씩 맡게 되는 거죠. 외주도 존재를 하고요. 외주 종류도 다릅니다게. 여기 더 복잡해요.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중단한 뒤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사고 원인이 나온 뒤 대책 등 회사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33명이 숨졌습니다. CBS 뉴스 정세영입니다.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높일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육체 노동자 정년이 65살로 연장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액이 늘거나 연금 제도가 대폭 수정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 모인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내걸고 자주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주권회복 과정에 선열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CBS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광복군의 삶을 조명하는 연속기획 광복군의 함성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김광일 기자가 중국 시안에서 광복군의 국내 침투 비밀 훈련을 추적했습니다. 1945년 봄 한국 광복군은 미국 CIA의 전신 전략첩보국 OSS와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한반도 곳곳에 잠입시킬 대원들에게 게릴라 전술훈련을 시킨 겁니다. 중국 시안시 외곽 중난산 자락 최대 폭이 200m쯤 되는 계곡에서 70년 전 비밀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사방은 20m 이상의 가파른 절벽이나 숲을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은폐하기 좋은 공간으로 잡았다는데 조금만 소리를 크게 내도 메아리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한번 크게 제가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야! 메아리가 들리시나요? 아마 훈련을 받고 있던 우리 군사들도 기합 소리를 내면 이런 식으로 메아리가 퍼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야! 야! 대원들은 이곳에서 미국 교관들에게 사격, 교량 폭파,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기술 등 야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선교신, 지도 읽기를 비롯한 학과별 수업은 10km쯤 떨어진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광복군 후손 72살 자우성린 씨를 만났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없지만 한국으로 떠나신 부모님이 이곳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광복군 가족들은 훈련 당시에도 산나물을 캐먹으며 근근히 버티는 등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광복군 연구자 왕매희 시안박물원 부관장입니다. 가족들은 시골에 민가를 빌렸고 산나물을 캐먹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곤 하지만 그 시절 중국 시골의 생활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혹독한 훈련이 끝난 뒤 대원들이 받은 임무는 정보 수집, 시설 파괴, 그리고 국내 주요 지점 점령. 그런데 작전 실행 결정 직후 일제가 항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장에 뛰어들어 연합군 지위를 확보하려 했던 임시정부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만 이들의 분투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입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남이 선물로 갖다 준 거다. 아니죠.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선물을 하지 그냥 선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피를 흘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정부는 남북 평화 분위기에 맞춰서 서해 5도의 어장을 확대하고 야간 조업 시간도 연장했습니다. 인근 어민들의 반응을 윤철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반도에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남과 북의 팽팽한 군사적 대치 탓에 서해 5도 어민들은 제한된 어장에서만 조업해야 했고 야간 조업도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장 확대에 대한 서해 5도 어민들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의도 면적의 84배 크기의 어장을 확장하고 야간 조업도 1시간이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섬 인근의 어장이 늘어난 대청도, 소청도와 연평도 어민들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소청도 이용희 어촌계장입니다. 거기가 또 이제 꽃게 주어장이에요. 새로 개발되는 어장이니까 아무래도 기존 어장에 비해서는 또 더 어획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반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어민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령도 선주협의회 장태현 회장입니다. 작년에 꽃게도 안 나고 까나리도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사실 이게 어장 확장이라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막막한 거죠, 백령도 어민들은. 야간 조업 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어민들은 서해 5도 해역의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길 바라며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면을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과 10번째 S 시리즈인 갤럭시 S10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의 하이라이트는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삼성은 언팩이 시작되자마자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앱을 동시에 3개 구동할 수 있어 한 화면에서 지도를 보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구글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은 혁신이라고 자랑합니다. 고동진 사장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새로 발명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2분기에 출시되고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200만 원은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은 오늘 폴더블과 함께 S 시리즈 10번째 작품인 S10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서 카메라 구멍만 빼고는 모두 사라져 시원한 화면을 자랑합니다. 역시 고동진 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하고 더 직관적인 UI와 더 크고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볼 겁니다. 초음파 지문인식이 세계 최초로 탑재됐고 삼성폰 가운데 처음으로 광각 렌즈도 채택했습니다. 삼성은 오늘 폴더블 S10과 함께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무선 이어폰 버즈까지 웨어러블 3종 세트도 공개했습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동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한국당 내부에선 당이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과격 집단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일 전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합동연설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그제 TV토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형사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황 전 총리는 어제 토론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결국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대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이 우경화로 치우치게 된 데는 갑자기 불어난 태극기 부대가 이유로 거론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군중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해 고발당한 지만원 씨의 발언입니다. 한국당에 입당문서를 쓰십시오. 1,000원씩만 3개월을 내면은 투표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새로 입당해 유권자 자격을 얻은 태극기 부대가 약 2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수억 원의 비용 때문에 국내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학교 모금이 이루어져서 이달 중 국내 이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부산 CBS 강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한 25살 박준혁 씨는 현재 미국 현지에서 치료 중이며 이달 중 국내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박 씨의 모교인 부산 동아대는 박 씨의 심신 안정을 위해 정확한 귀국 날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송비용 마련과 응급 환자 수송 전문 업체와의 계약 등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송 비용에는 2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수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아대 총장과 부총장, 각 부처 처장, 학원장 등 대학본부 보직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이송 비용 일부를 마련했습니다. 또 학교가 나서 독지가와 박 씨의 가족을 연계하고 응급 환자 수송 전문 업체의 기부로 나머지 이송 비용도 준비했습니다. 동아대 황규용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수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아대가 주선이 되어서 정관계에 힘을 얻고 독지가의 도움을 받도록 꼭지점 형태로서 저희들이 이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아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학교 차원에서 대표 계좌를 만들어 모인 후원금을 박 씨가 국내로 들어온 뒤 들어가는 치료비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애초 자대 대학병원 소속 간호 인력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미국과 국내 간 응급 환자 수송 경험이 있는 간호 인력을 전문 업체를 통해 섭외해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합니다. 당정청은 다음 주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지원 방안 그리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가 지난해 말 참석한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의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딸이 지난해 11월 14일에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이 지난해 12월 5일 통지문을 보내와 조성길 전 대사 대리와 그의 아내가 11월 10일에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2019년은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여유가 없어서 이제 잊고 지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관련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고 또 문화 행사들도 많아서요. 100년 전 그날을 한 번쯤 되짚어보자는 취지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입니다. 네. 유관순 열사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배우 고아성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려서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다 말하면서 이렇게 울먹였다고 합니다. 네.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겨우 17살에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해서 서울 서대문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요. 정말 그 3평도 안 되는 좁고 답답한 방에서 여러 명의 그 여성들과 축사 같은 환경에 갇히게 되는데 그 좁은 방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돼주던 그런 모습을 연기를 하면서 고아성 씨도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아성 씨의 인터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표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다가가는 작업이 되게 죄책감도 있었지만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는 그 1919년 그 서대문 감옥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서울 독립문역 근처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데 이 모습은 많이 개보수가 된 거고 아하. 당시에는 화장실도 없는 나무판자로 만든 거의 뭐 축사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속옷도 없이 맨발로 이렇게 짐승 같은 생활을 해야 됐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관순 열사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챙겨 보고 싶네요. 네, 그런데 또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요. 그 방에 수감됐던 다른 여성들입니다. 다른 여성들. 네, 네. 우리가 이제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와 이제 몇몇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고 좀 추상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는데 당시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됐는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꼭 애국심을 고취하는 어떤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요. 당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좀 궁금해지게 되는 건데요. 네네.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쓴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그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네. 사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역사책에 한 줄 이름 들어가진 않지만 3.1운동의 주역들은 바로 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네. 특히 그 시대에서 가장 힘없었던 여성들, 농민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역사학자 김정인 씨가 지은 새 책 오늘과 마주한 3.1운동이라는 책은요. 100년 전에 일어난 위대한 역사로만 3.1운동을 보지 않고 광화문 광장의 촛불혁명과도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말하자면 3.1운동의 주인공도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쳤던 모든 당시의 우리 민족 그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난 촛불시민혁명 때도 보면 그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모두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특수한 몇 명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근현대사를 만들어왔다는 생각으로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그냥 역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상황과 그렇게 연결을 짓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이런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로 등재된 4,858명 가운데서 3.1운동 가담 혐의자 1,014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독립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34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30%가 훨씬 넘네요. 네. 네. 또 직업을 분류해 보니까 뭐 어떤 학생들이나 목사 같은 어떤 지도층들뿐만 아니라요. 인쇄소 직원, 고물상, 자파상, 마차꾼 같은 그런 다양한 민중들이 참여를 했고 네, 평범한. 또 20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고루 참여했다는 점도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 그래서 더 관심이 갑니다. 네. 다른 컨텐츠들도 있을까요? 네, 공연계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영웅이 다음 달부터 공연을 올리고요. 네. 시인 윤동주의 삶을 담아낸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뮤지컬도 다음 달 초부터 선보입니다. 90년대 초 인기 드라마였던 여명의 눈동자 기억하시죠? 네네. 예, 이것을 바탕으로 쓴 창작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도요. 어려운 제작 여건을 딛고 공연을 다음 달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특별한 전시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 가본 적 있으세요? 서대문 형무소요. 한 10몇 년 전에 가보고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가 역사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지금 언제든지 상시 관람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칸칸이의 진귀한 기록들을 전시하면서 그날을 기립니다. 특히 우국지사로 국권이 넘어가자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물들이 처음으로 공개되고요. 만해 한용운이 매천 선생을 기리면서 쓴 시도 처음 선보입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시와 공연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쯤 접하시면서 100년 전 보통 사람들이 바꿔놓은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 아침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뿌옇고 답답한 날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남부와 동부, 전북과 충북,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 특히 수도권과 충북, 전북권의 경우는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 시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고요. 또 수도권 지역으로는 오늘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돼 있는 만큼 차량 이부제와 더불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비교적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8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청주 9도, 광주, 부산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좀 더 높겠고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1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